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음속 깊이 품어봤던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겁니다. 바로 나이듦, 그러니까 노화에 대한 이야기죠. 보통 나이가 든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뭔가를 자꾸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김영선 전문가의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볼 거거든요. 나이 든다는 게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을 재구성하는 놀라운 과정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나는 노인이 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상상하고 있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내 삶의 크기가 자꾸만 쪼그라들고 모든 건 잃어가는 그런 좀 우울한 시기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아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변화의 시기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아주 작은 인식의 차이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십 년의 삶의 질을 말 그대로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을 확 바꾸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먼저 떠올려 볼게요. 다들 잘 아시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짧지만 정말 강렬하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이 완벽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한다는 건 산 정상에서 낭떠러지로 비참하게 굴러떨어지는 그런 비극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치열하게 꼭대기만 보고 오르느라 미쳐보지 못했던 내 삶의 그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그 여유를 내려오는 길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정말 경이로운 여정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르고 완만한 산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 하산의 과정을요. 여러분 등산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산을 올라갈 때 쓰는 근육이랑 내려올 때 쓰는 근육이 진짜 완전히 다르잖아요. 노년이라는 하산길도 이와 똑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바짝 힘주며 썼던 그 생존과 경쟁의 근육은 이제 좀 내려놓고요. 전혀 다른 종류의 근육,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인 거죠. 잃어버린 젊음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관점,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상실이 아닌 재구성인데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제대로 아는 거겠죠.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바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사라진 명함, 그리고 달라진 역할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꽤나 아프게 맞닥뜨리게 되는 큰 변화가 바로 이 명함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평생 나를 설명해주던 어느 회사의 누구누구라는 그 이름표가 툭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처음으로 아주 깊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김 부장님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무려 35년 동안 정말 쉼없이 일했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결제 전화 받고 후배들 보고받고 점심 스케줄 꽉꽉 채워가며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던 분이 은퇴를 하고 첫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은 딱 떠졌는데 더 이상 입고 나갈 양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현듯 깨닫게 되죠. 아, 이제 내 전화기가 조용하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이라는 건요, 단순히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 바로 그 근원적인 상실감에서 진짜 외로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파트는 낀 세대, 마처 세대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젊은 시절에 우리가 가진 돈이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의미했다면요. 노년의 돈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의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즉 선택권 그 자체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만의 아주 독특하고도 좀 뼈아픈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마처 세대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동시에 내 자녀들에게는 노후 봉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음 세대라는 뜻이에요. 참 듣기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지죠. 이 세대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은 축적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길어진 수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밑으로는 독립이 늦어지는 자녀들까지 지원해야 하는 이중부양의 늪에 꽉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자산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겉보기엔 번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경제적 자원이 밑빠진 독처럼 급격히 고갈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에 얽힌 감정들이 참 서글픈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서러운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자식들 앞에서는 아유, 괜찮다. 며칠 지나면 낫겠지 뭐 하면서 허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요. 병원비나 큰 검사비가 털컥 나와서 우리 애들한테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까봐 그게 너무 무서우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비 아끼려다가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것, 이건 절대 절약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징후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주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줄 돈,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내 노후를 위해 쓸 돈을 이제는 아주 냉정하게 분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돈과 돌봄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과 반드시 미리 터놓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고장이 아닌 관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노화에 대해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하나 있는데요. 노년의 몸은요, 어딘가 고장나서 버려야 하는 낡은 기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나라는 기기를 다루는 관리 매뉴얼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뿐이라는 거. 이걸 먼저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몸집 좀 쑤시고 아픈 게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이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자, 무릎이 아프면 당장 어떻게 될까요? 매일 가던 동네 시장 가는 길이 덜컥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밖을 안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친구들을 덜 만나겠죠? 만남이 줄어들면 하루 종일 누구랑 대화할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대화가 단절되면 결국 우리 뇌에 가던 자극이 뚝 끊기면서 우울증과 인지능력 저하로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건강이라는 건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두 발로, 내 삶의 현장에 직접 걸어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건강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신체 변화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치매일 텐데요. 오늘 이 두려움을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릴게요. 가끔 냉장고 문 활짝 열어놓고 오라? 내가 방금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까먹는 거.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단순 건망증입니다. 옆에서 아까 계란 찾으셨잖아요 하고 힌트를 주면 아차차 맞다 계란 하고 바로 기억해내시죠.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치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힌트를 줘도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아예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으면서도 이걸 도대체 왜 쓰는 물건인지 그 용도 자체를 하얗게 망각해버리는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했던 공포감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으시나요?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우리는 과연 어떤 노년을 준비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가파른 하산길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 풍경들을 쭉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내 삶이 줄어든다고 우울해하거나 위축되어 숨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내 몸과 뇌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딱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햇빛을 듬뿍 받으며 걸어보세요. 이건 내 몸과 뇌라는 은행 계좌에 동시에 아주 든든하게 저축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매 끼니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면서 소중한 근육을 지켜내시고요. 셋째, 집안에 있는 문턱이나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을 싹 없애버리세요. 노년기 낙상사고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넷째, 혼자 계시지 마시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복잡 미묘한 감정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게 뇌를 깨우는 진짜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뜨개질이나 요리처럼 손을 아주 정교하게 꼼지락꼼지락 쓰는 활동들 있죠. 이게 우리의 제2의 뇌를 아주 팽팽하게 유지해준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라도 병원비가 들까봐 우리 자식들에게 행여 짐이 될까봐 집안에만 꽁꽁 머물면서 스스로 내 삶의 크기를 자꾸 줄여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기르기 위해 오늘 하루도 따뜻한 햇빛 아래를 걷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년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내 삶의 아름다운 재구성입니다. 여러분의 그 길고 여유로운 하산길에서 올라갈 땐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롭고 눈부신 꽃들을 아주 기쁘게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시인의 이 짧은 시구가 어쩌면 우리가 평생토록 가장 외면하고 싶어하는 어떤 단어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늙음이나 나이 들음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보통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씁쓸한 퇴장 같은 걸 떠올리시죠. 맞아요. 아니면 안티에이징 크림을 막 듬뿍 발라가지고 어떻게든 늦춰야만 하는 일종의 질병. 약간 이렇게 대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인생이라는 산을 막 올라가는 것에만 집착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 인문학 강사 김영선님의 연구 노인의 삶, 줄어드는 삶인가 달라지는 삶인가 이 자료는 정말 이 지독한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완전히 뒤집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결코 삶이 막 쪼그라드는 과정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삶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상만 바라보느라 놓쳤던 그 찬란한 꽃들이 산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료 처음 펼쳤을 때 비슷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시중에 널린 못 뻔한 노후 자금 설계나 딱딱한 노인 복지 제도를 나열한 그런 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쵸, 전혀 아니었죠. 이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신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인 지각 변동에 대한 아주 차갑고 실용적인 생존 가이드입니다. 와, 생존 가이드. 진짜 딱 맞는 말이네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일이 생긴다, 이런 현상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변화가 오는지, 그 밑바탕에 깔린 인간의 심리와 구조를 아주 깊숙하게 파고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늙어가는 과정을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걸로 보고 그 세계의 언어와 규칙을 다시 배우라고 요구하는 약간 철학적인 지침서에 가깝죠. 아, 그래서인지 초반부터 굉장히 뼈를 때리는 내용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날카롭죠. 보통 나이가 든다고 하면 우리는 막 거울 속의 흰머리나 주름살 아니면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런 육체의 쇠퇴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대부분 몸의 변화를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첫 번째 타격이 육체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증발이라고 딱 짚어냅니다. 맞아요. 사회적 정체성의 증발. 저는 여기서 등장한 그 35년 차 김 부장의 은퇴 첫날 묘사. 그거 읽고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 부분 진짜 묘사가 생생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출근길에 그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하루에도 막 수십 통씩 불나게 울리던 결제 전화. 후배들의 깍듯한 보고도 있고요. 그렇죠. 언제나 꽉 차 있던 점심 스케줄. 그 모든 게 은퇴한 첫 번째 월요일 아침에 하루아침에 싹 증발해버립니다. 알람 없이 7시에 눈을 딱 떴는데 집안은 미치도록 고요한 거죠. 네, 더 이상 입고 나갈 양복조차 없는 거고요. 그 고요함이 주는 공포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딱 지탱해주던 거대한 시스템에서 갑자기 튕겨져 나온 느낌일 테니까요. 제 말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풀어보죠. 이건 마치 평생 내 몸에 딱 맞춰 입던 나를 지켜주던 단단한 갑옷 같은 맞춤 정장을 갑자기 강제로 벗겨버리고 네네.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평상복을 툭 던져주면서 자, 오늘부터는 이 옷 입고 알아서 잘 살아보세요. 약간 이렇게 던져진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네요. 한국 사회에서 직함이나 명함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돈벌이가 끊겼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벌거벗겨진 채 서게 되는 아주 아찔한 경험인 거죠. 와, 존재론적 질문.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 남는 고립감이 장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외로움의 진짜 본질이 수면 위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르신들이 외로워하는 이유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즉 물리적인 독고 상태라서 그렇다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거겠지? 하고. 하지만 이 자료의 통찰을 보면 진정한 외로움의 근원은 그런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철저한 심리적 단절에서 옵니다. 심리적 단절이요? 네, 바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그 감각이죠. 아, 월요일 아침에 전화기가 조용해졌다는 건 단순히 오늘은 약속이 없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나의 쓸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는 무서운 선고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회적 쓸모의 종료. 와, 진짜 서늘하네요. 그런데 이 상실감이랑 고립감 속에서도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모님들의 행동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 부모님들은 속으로 그렇게 텅 빈 외로움을 느끼시면서도 막상 명절이나 주말에 자식들이 전화하면 꼭 이러시잖아요. 난 괜찮다. 너희들 바쁜데 뭐하러 오냐? 오지 마라. 아, 네.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을 진짜 액면 그대로 믿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동네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취미생활도 막 바쁘게 하시니까 진짜 괜찮으신가 보다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와,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확 알겠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난 괜찮다라는 말은요. 외국어를 번역하듯이 철저하게 그 이면을 번역해서 들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번역기 돌리듯이요. 그렇죠. 노년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분들이 현재 어떤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끊임없는 상실의 연속이거든요. 상실의 연속. 네. 친했던 친구들의 부고를 하나둘 듣게 되고 어제까지 멀쩡히 움직이던 내 몸의 관절이 고장나고 세상은 막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내가 낄 자리는 전혀 없어 보이죠. 진짜 막막하시겠어요. 이 거대한 상실을 혼자 견뎌내면서 스스로도 우울하고 두려운데 동시에 내 자식의 삶은 너무 버겁고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행여나 짐이 될까 봐 자신의 그 나약함을 꽁꽁 숨기는 철저한 배려가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배려. 진짜 눈물겹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늙어가는 자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쇠퇴해가는 자신에 대한 아주 깊고 슬픈 체념이 그 말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체념이요? 네, 결국 바쁜데 오지 마라, 난 괜찮다. 이 말의 진정한 번역은 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고 얼굴이 보고 싶지만 너를 방해할까 봐 두렵다. 이거에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가족들이 이 체념과 배려의 방어 기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래요 하고 진짜 안 가버리면 그러면 진정한 소통의 문은 거기서 영영 닫혀버리는 거죠. 오늘 당장 마음속에 그 번역기를 장착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무조건 그러니까 가족이 맨날 찾아가서 모든 걸 다 채워줘야 한다. 이렇게 막 감성적으로 결론 내리진 않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족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를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가족이 그 빈자리를 100% 채울 수도 없고요. 또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누군가 와서 내 잔을 채워주길 막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 스스로 밭을 갈듯이 가꾸어야 할 아주 능동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명암이 떨어진 그 빈자리에 나만의 사회적 영토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죠. 나만의 사회적 영토요? 동네 복지관이든 평생학습관이든 아니면 취미동아리든 어떤 형태로든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가족 외의 타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루틴을 스스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생존의 필수 조건이에요. 결국 스스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영토가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에게 막 짐이 되기 싫어하는 부모님의 그 체념이나 헌신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굉장히 차갑고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문제죠? 바로 돈 문제요.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건 단순히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한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존 그 자체죠. 돈은 곧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 딱 그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복지관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시원하게 살 텐데 말이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가 분석한 현대 중장년층, 그러니까 이른바 마처세대의 경제적 딜레마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 마지막이자 처음이라는 뜻을 가진 마처세대 말씀이시군요. 네,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인 동시에 정작 본인의 자녀에게는 노후 보양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처음 세대. 진짜 씁쓸한 신조어잖아요. 네, 아주 슬픈 단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살짝 의문이 들었거든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점이 의문이셨나요? 지금 이 마초 세대라고 불리는 50대, 60대 중장년층 분들은 대한민국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경제 성장기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은 분들 아닙니까? 네,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자산도 꽤 많이 축적하셨을 거고 학력 수준도 예전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이 세대가 그렇게 심각한 경제적 위축을 겪는다는 건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통계나 자산 규모만 딱 보면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워낙 톡등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자산가들이 맞죠? 그니까요. 집 한 채씩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가 짚어내는 핵심이 바로 그 지점, 이른바 자산의 역설입니다. 자산의 역설이요? 네, 장부상에는 재산이 꽤 넉넉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개인의 현금 흐름과 자원은 밑빠진 독처럼 아주 무서운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이 경제관념이 없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재난에 휩쓸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구조적 재난. 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에이지 퀘이크, 즉 수명의 비약적 연장으로 인한 지진 같은 거대한 충격입니다. 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재난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병원에 누우셔도 사실 간병 기간이 이렇게 10년, 20년씩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부모님의 수명이 90세, 100세로 확 길어지죠. 네네. 그러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깨지는 간병비와 의료비가 기습적으로, 그것도 아주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는 어떨까요? 밑으로라면 자녀들 말씀이시죠? 네, 과거에는 자녀들이 20대 중반이면 딱 취업하고 알아서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 실업에 주거비용 폭등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독립 시기가 30대 중후반까지 자꾸 밀리잖아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위로는 90대 노부모의 병원비를 대고 아래로는 30대 취업 준비생 자녀의 생활비까지 대야 하는 거네요. 위아래로 샌드위치처럼 다 책임지는 상황이 10년, 20년씩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더 있다고요? 자녀가 간신히 결혼해서 맞벌이를 시작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손주들의 육아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모 봉양, 자녀 지원, 손주 육아까지 쫙 이어지는 이른바 트리플 케어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와, 트리플 케어. 숨 막히네요, 진짜. 상황이 이러니까 아무리 고저산후 고소득 세대라 하더라도 이 삼중고의 엄청난 압박을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깝고 되게 위험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돈이 막 말라가니까 이분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본인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비용입니다. 아, 병원비 같은 거요? 네, 병원 검사비 몇만 원이 아깝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며칠 지나면 낫겠지, 그냥 파스나 하나 붙이자 하면서 병을 막 키우는 거죠. 자식에게 내 가난을 들키기 싫고 짐을 지우기 싫다는 명목으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지만 이건 결코 현명하고 알뜰한 절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반경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위축이죠. 절약이 아니라 위축이다. 와, 이거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아끼는 게 미덕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결국 내 삶의 크기를 쪼그라뜨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대체 이 진퇴양난의 답 없는 구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합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매우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한 조언을 하나 던집니다. 냉정한 조언이요? 자녀에게 물려줄 돈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품위를 유지하면서 쓸 돈을 지금 당장 명확하게 분리하라는 겁니다. 아, 선을 딱 그어라. 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족끼리 막 밥상머리에서 돈 이야기하는 걸 왠지 모르게 상스럽거나 정 없는 일로 치부하잖아요. 심지어 불효나 금기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깐깐해 보인다고 싫어하시죠. 하지만 노후의 경제는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생존 문제죠. 한 달에 내가 누구 눈치 안 보고 딱 쓸 수 있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아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돌봄과 간병의 문제가 닥쳤을 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강할 때 미리 가족과 테이블에 앉아서 명확하게 대화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내가 줄 돈을 미리 선 긋는 거, 이거 절대 이기적인 탐욕이 아닙니다. 탐욕이 아니다. 오히려 훗날 감당할 수 없는 만성적인 가계 파탄이나 가족 해체 위기를 사전에 막아내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위한 배려라는 거죠. 와,
가족을 위한 진정한 배려는 무조건 지갑을 열고 퍼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내 몫을 남겨두는 것. 이것도 정말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는 돈이 아무리 많고 경제적인 선택권을 막 꽉 쥐고 있다고 해도요. 만약 내 두 발로 내 집 현관문을 나설 수 없다면 그 은행 잔고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에서 이제 신체와 정신의 변화, 즉 우리 몸과 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저는 이 자료에서 노년에 늙어가는 몸을 고장난 낡은 기계가 아니라 더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명품 악기라고 표현한 대목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부분 참 좋았습니다. 되게 위로가 되면서도 진짜 실용적인 비유잖아요. 신체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 자체를 완전히 싹 바꾸라는 주문이죠. 내 몸의 반응 속도가 막 예전 같지 않고 관절이 삐걱대는 걸 보고 아유 이제 기계가 다 망가졌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깊은 우울감만 남거든요. 그렇죠. 막 서글퍼지죠. 하지만 내 몸을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수백 년 된 아주 귀한 명품 악기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명품 악기는 소리가 안 난다고 갖다 버리지 않잖아요. 절대 못 버리죠. 오히려 온도와 습도를 세심하게 맞춰주고 줄을 다시 감아주면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하는 대상이 되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맞아요. 관리와 투자의 대상. 그래서 건강을 바라보는 이 자료의 새로운 정의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건강은 그냥 단지 병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직접 내 삶의 현장에 갈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라고 아주 뜻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근육통장이라는 기가 막힌 은유가 등장하잖아요. 아주 탁월한 은유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은행 통장에만 막 돈을 차곡차곡 넣었지 내 허벅지 통장에는 뭘 넣고 있나 한번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씩 바깥에서 햇빛을 보면서 걷는 행위는 내 근육 통장에 꼬박꼬박 적금을 붓는 든든한 저축입니다. 네네. 매 끼니 귀찮아도 단백질을 챙겨 먹는 건 수익률이 아주 확실한 펀드에 투자하는 거고요. 아주 훌륭한 투자죠. 그리고 집안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쫙 깔고 문턱을 없애는 낙상 예방은 가장 강력한 원금 보장형 방어 시스템인 겁니다. 근육은 은행 통장보다 훨씬 정직하다. 당신이 넣은 만큼만 딱 남는다. 이 말 진짜 명언 아닙니까?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 근육 통장에 막 집착해야 하는지, 그 물리적인 제약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연쇄 반응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파괴적인 연쇄 반응이요? 잔류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시장이 멀어진다. 아, 무릎이 아프면 시장이 멀어진다.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다리 근력이 떨어져서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게 고통스러워지면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지겠죠. 그렇죠.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느껴지고 결국 아유 귀찮아 하면서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동네 시장을 안 가고 복지관을 안 가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급감하겠죠. 네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입 밖으로 소리내서 대화할 일조차 없어집니다. 언어적, 감정적 자극이 뚝 끊긴다는 뜻이에요. 자, 대화가 사라진 뇌에는 결국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설마? 네, 우울증과 치매 같은 아주 치명적인 인지 저하가 급속도로 덮쳐오게 됩니다. 즉, 내 발로 계단 하나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한 정형외과적인 무슨 다리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망 전체, 그리고 뇌 건강 전체가 걸린 삶의 지도의 크기를 딱 절정짓는다는 거죠. 결국 내 몸의 위축은 곧 내 세계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와, 계단 하나를 못 오르는 게 돌고 돌아서 결국 치매와 고립으로 연결된다. 세계의 축소라니 소름이 쫙 돋으면서도 진짜 너무나 명쾌한 인과관계네요. 무서운 현실이죠. 방금 뇌건강 치매 이야기 하셔가지고 딱 생각난 건데요. 이 자료에 나온 기억력 감토에 대한 부분도 너무 신선했어요. 네네. 그 어르신들 뵈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아유, 내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는 도통 기억이 안 나는데 40년 전에 네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막 뛰던 건 마침 어제 일처럼 눈앞에 생생하다. 예, 단골 멘트죠. 예, 예전엔 저도 부모님이 이런 말씀 딱 하시면 속으로 아이고 치매 전조 증상 아닌가? 큰일 났네 하고 되게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자녀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시죠.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이게 뇌가 고장나서 망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쓰다 보면 화면에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알림 뜰 때 있죠. 자주 뜨죠. 그럼 폰을 갖다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안 쓰는 앱부터 지우고 흔들린 사진들 싹 다 휴지통에 밀어 넣어서 용량을 쫙 확보하잖아요. 네네. 우리의 뇌도 나이가 들면서 정확히 똑같은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뇌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기적이고 자잘한 정보다. 가령 어제 저녁 메뉴 같은 건 미련 없이 효율적으로 싹 치워버리고 뇌의 공간을 쾌적하게 확보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최적화 과정이라는 거죠. 스마트폰 용량 정리. 와, 진짜 현대인들한테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와닿는 유추가 있을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폰 용량 정리하듯이 뇌가 청소하는 거다 이거죠. 네. 우리는 보통 기억력이 막 떨어지면 무조건 치매부터 떠올리면서 공포에 질리지만요. 아주 자연스러운 건망증과 질병인 인지장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죠? 안경이나 스마트폰을 어디 두었는지 막 깜빡 잊어버렸다가 누군가 옆에서 아까 식탁에 두셨잖아요 하고 힌트를 탁 줬을 때 어차 맞다 하고 단번에 기억해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뇌의 최적화, 즉 건망증입니다. 아, 힌트 듣고 알면 건망증. 네. 하지만 스마트폰을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즉 그 사물의 용도 자체를 잊어버리는 건 뇌 네트워크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죠. 아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치매나 건망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압도적인 사회적 공포에 지레 겁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 머리가 썩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자아를 잃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아, 늙어가는 뇌에 대한 그 공포심에 먹히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은유가 있는데요. 바로 노년의 기억 변화를 양파 껍질에 빗댄 대목입니다. 양파 껍질이요? 우리의 삶과 기억을 아주 커다란 양파 한 알이라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소한 일상의 기억들이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비워버릴까요? 글쎄요. 아니죠. 껍질이 다 벗겨지고 난 그 가장 깊은 중심에는 평생을 거쳐서 축적된 그 사람 본연의 깊고 진한 향기, 그 단단한 자아의 핵심이 오롯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너무 멋진 말이네요. 자아의 핵심이 남아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얗게 싹 지워진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매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합니다. 뇌에 기름칠을 하고 이 양파의 중심 향기를 오래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뇌에 기름칠하는 방법 두 가지요. 첫째는 집에서 혼자 TV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발생하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교류를 해야 합니다. 네, 감정의 교류. 그리고 둘째는 뜨개질, 요리, 목공 혹은 베란다 화초 가꾸기처럼 내 손가락을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인간의 손은 외부로 뻗어나온 제2의 뇌거든요. 아, 손이 제2의 뇌. 손을 바쁘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야 이 뇌의 깊은 중심이 활력을 잃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손 조작이 제2의 뇌다. 무릎 관절은 삶이라는 세계의 크기를 결정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은 뇌의 깊이를 딱 결정해 주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이 딥다이브를 한 단계 더 깊숙한 곳으로 밀고 나가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노년의 심리, 경제적인 태도, 신체와 기억력, 이 모든 게 단순히 낡고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새롭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환점을 맞이한 부모님들 곁에 있는 우리, 즉 가족들이 제공해야 할 돌봄의 정의나 태도 역시 지금까지와는 180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좀 대신해서 전문가님께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솔직히 말해서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눈도 막 심취해하시고 다리도 아파하시고 자꾸 깜빡깜빡 하시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은
가만히 푹신한 소파에 앉아 쉬시게 하고 네. 밥도 우리가 다 차려드리고 청소도 싹 다 대신 해드리고 어디 가실 때마다 편하게 차로 딱 모시고 다니는 게 그게 당연한 효도고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돌봄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자식이 무조건 다 대신 해주는 게 오히려 부모님의 결정권을 뺏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전 처음에 솔직히 이 대목이 선뜻 이해가 안 갔거든요. 편하게 해드리는 게 도대체 왜 문제라는 겁니까? 그 도발적인 질문이요. 사실상 이 자료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네, 너무 편하게만 해드리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독이 되나요? 우리는 좋은 돌봄과 그저 편리한 돌봄을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어요. 좋은 돌봄이란 노인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무균실의 환자처럼 편하게만 모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물론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서 낙상의 위험을 제고해주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 개선은 자식들이 무조건 챙겨야 할 의무가 맞죠. 하지만 딱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거기서 멈춰라.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주도권, 스스로 선택하고 몸을 직접 움직여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를 자식들이 섣불리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와준답시고 하다가 부모님의 주도권까지 몽땅 다 뺏어버리는 셈이 될 수 있다.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노인이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결정권자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버텨주는 것. 그게 진짜 좋은 돌봄입니다. 와. 부모님이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3번, 4번 반복하셔도 아, 엄마 그 얘기 아까 했잖아 하고 막 짜증내며 말문을 막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처음 듣는 것처럼 끄덕이며 들어드리는 인내심.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손이 덜덜 떨려서 셔츠 단추 하나 채우는데 막 5분, 10분이 걸려도 자식이 옆에서 보다가 아유 답답해 하면서 휙 채워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본인의 손으로 다 해내시도록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기다려주는 태도. 아직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단 하나라도 끝까지 본인 손으로 직접 하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인 당사자, 즉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치열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 자료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오, 부모님들도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어떤 훈련이요? 자식이든 타인이든 누군가가 선의로 딱 내민 도움의 손길을 아유 나 아직 멀쩡해 필요 없어 하면서 튕겨내는 게 아니라요. 그 도움을 기꺼이 그리고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연습. 혼자 끙끙대면서 모든 걸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참 슬프다. 네가 안 오니까 섭섭하다.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 말이죠. 네네. 단 짜증내지 않고요.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타인과 부드럽게 의존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노년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과 우아하게 의존하는 연습이라. 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뒤통수를 기분 좋게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파헤쳐본 이 깊은 내용들을 하나로 싹 묶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김영성 강사의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나이듦이란 이미 저 멀리 지나가 버린 젊음의 꼬리표를 허망하게 붙잡으려고 막 바등거리는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 내 주머니 사정의 변화, 그리고 내 사회적 위치의 변화라는 새롭게 주어진 조건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렇죠. 그 토대 위에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내는 치열하고도 아주 아름다운 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노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쓸모를 다해서 스르륵 지워져가는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젊은이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감각하고 굳세게 살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이 묵직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여러 가지 새로운 렌즈들이 있었죠. 맞춤 정장을 억지로 벗고 평상복을 입어야 하는 그 사회적 정체성의 위기, 낀 세대인 마처 세대가 겪는 자산의 역설과 경제적 선긋기의 중요성, 네네. 그리고 명품 막기를 조율하듯이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신체와 근육 통장, 양파 껍질 속에 남은 본연의 단단한 자아, 마지막으로 주도권을 절대 빼앗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돌봄까지.
이 모든 복잡한 논의들은 결국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향해 싹 수렴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나는 대체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료가 던지는 날카로운 관점들을 통해 늙음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와 막연한 두려움을 좀 걷어내셨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그 공포가 딱 거친 자리에 다가올 나의 변화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설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차피 배움과 삶의 탐구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우리 숨이 멎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한 내용 중에 매일 걷기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 통장에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재무 구조를 명확히 선긋는 경제적인 대비, 이런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 자료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의 노년 점검표 중에서 아주 예리하고 뼈아픈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직접 딱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시라면 잠시 속도를 좀 늦추시고요. 산책 중이시라면 걸음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딱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최근 3개월 내에 완전히 생소한 분야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와,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인간의 뇌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배움을 갈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지금 여러분의 뇌는 무수히 많은 삶의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난 뒤에도 가장 깊고 진한 향기를 뿜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던 그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에만 갇힌 채 이미 서서히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상을 향해 막 헐떡거리며 올라갈 때는 앞만 보느라 그 길가에 핀 꽃을 절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천천히 내 호흡을 찾아 산을 내려오면서 그동안 놓쳤던 그 찬란하고 낯선 꽃들을 온전히 감각하고 발견할 준비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